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예, 너무나 유익한 그런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유익한 부분은 유익한 부분대로 놔두고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처음에 한국인이 일본 문제가 나오면 감정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마치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저는 호도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침략 국가였고 최근 100년 동안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경쟁, 그다음에 한국과는 특별히 우리가 36년 식민지라고 그러는데 청일전쟁부터 따져보면은 50년도 넘어요. 이제 그때부터 사실 들어온 건데 사실상.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히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를 역사 문제로 어, 제껴놓고 뭐 외교나 또는 뭐 국방이나 이런 정치나 이런 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최근의 역사잖아요. 가까운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정치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언급하신 위안부나 독도나 또 뭐 이렇게 후쿠시마나 등등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다 얽혀가지고 이게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뭐 청산이라기보다는 올바르게 역사가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문제가 계속 우리가 당하는 식으로 인식이 한국 안에서는 돼 있는 게 이제 사실이고 현 정부 들어서 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은 한국에서 보도되는 일본 국정 교과서들이 아니 일본 안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들이 동아시아 침략, 한국 침략 이런 것들을 점점 지워나가고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게 공정한 말하자면 한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큰 원인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은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역사 이성의 문제지. 우리 한국민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지 감정적으로 대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들으면서 사실상 이제 일본의 아시아 전략이니까 아시아의 이런 어떤 자기 뭐 외교 전략 무슨 뭐 국방 전략 뭐 안보 전략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10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침략 국가로 행세를 했으니까 평화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평화헌법이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평화 전략을 또 평화 구축을 위한 그런 전략들이 있는지 일본이 정말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네. 진정한 평화 전략,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감정적 대응의 일본 역사 교과서 동아시아 침략 삭제, 침략 서술을 줄이고 제 있다. 뭐 이런 질문이 이야기.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네, 네, 봅니다. 지금 약간 감사합니다. 네, 좀, 예. 네, 답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이따가 답변 시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자 받겠습니다. 우리 이용기 실장님 먼저 누가 손 드셨어요? 네. 네, 아, 네. 네. 그 2016년도 인도 태평양 개념을 창시한 게 그 세계관 사고방식을 확장하는 데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사고를 그냥 확장시키는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승원 변호사님. 예, 네, 네. 우선 그 첫 번째로 공탁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그 제3자 변제는 공탁의 문제가 아니고 제3자의 변제, 공탁과는 전혀 무관한 민법의 다른 조항에 관한
문제거든요. 제3자 변제. 그래서 민법에 보면 채무의 성질상 또는 뭐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변제할 수가 없거든요. 민법의 명문의 규정으로. 그런데 그 강제동원 문제는 불법행위거든요.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해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얻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20여 년 동안 일본에서부터 소송을 하고 그것도 다 기각되니까 각하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소송을 해서 피해자들의 평생을 바쳐서 2018년도에 20여 년의 투쟁 끝에 얻은 대법원 승소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민법의 조문대로 채무의 성질상 제3자가 변제할 수 없거든요. 또 설령 그게 백보양보해서 그게 아니라도 두 번째 조문에 보면 민법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보로할 때는 제3자가 간섭해서 막 가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수 없거든요. 민법의 조문에. 그리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변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행자부 산하에 허수아비 재단이 나타나서 포스코에게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대한민국에서 포스코에게 기부금을 강요하다시피 해서 포스코 너가 원인 제공자니까 그렇게 한일 청구권 배상으로 받은 돈 있지 않냐? 돈 내놔라. 이렇게 외압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외압 아닌 외압. 그걸로 인한 강제 출연.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에게 돈 내놓으라고 몇십억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그게 민주주의 정부입니까? 그런 울며 겨자 먹기로 낸 돈을 가지고 이해관계 없는 어떤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하고 이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죠. 폭력. 그리고 두 번째, 선진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전까지는 삼권 분립 민주법치국가였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민주 선진국가에서 가장 핵심 최후의 인권의 보루인데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안 합니까? 자유시장 경제 주장하는 민주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대로 어떻게 행정부가 거기에 반해서 이 사법적인 문제를 외교적인 문제로 치환시켜서 국민을 호도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법치국가 선진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주권국가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 따라서 제3자 변제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민법의 조문에 반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게 공탁 불수리하니까 그걸 항고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죠. 이 법치국가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건 변호사들이나 판사, 검사들이 보면은 정말 소도 웃을 일입니다. 소도 웃을 일. 민법의 법리를 조금만 공부하는 네. 사람이라면 다 네. 아는 문제를.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끝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단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로 얻은 권리를 정부가 강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려운 사람들 30년 동안 투쟁해서 빈털터리인 사람들 강제동원되고 그 아들들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강요위에서 1억 원을 받게 한 거지 자발적인 의사로 합의한 사람도 받은 게 아닙니다. 내부 사정을 알면. 그리고 지금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인생 피 맺힌 한이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강제동원돼서 트라우마로 돌아가셨는데 어느 자식이 그걸 돈을 받습니까? 받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일본의 국가 전략은 그 사람들이야 자기 국익을 위해서 제국주의 전략에 의해서 국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가해를 하든 말든 1800년대 옛날부터 그리고 최근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우리 동학 농민 못 살겠다고 정부에 대해서 일어난 동학 농민을 수십만 명 죽이고 100만 명이 넘었죠.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그 일본의 국가 전략은 그 당시에 1800년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대동아 공영 전략 아니었습니까? 대동아 공영. 그렇게 호도하고, 그래서 일본의 국가 전략에 저희가,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건 전시 작전권 문제인데, 어느 주권 국가가 이 지구상에 전시에 대한민국 국민을, 자국의 국민을 보호할 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미일 동맹, 어느 나라도 자율적 조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평시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작전권이 있는데 국지전 전쟁이 발발하면 전시 작전권이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국지전이 일어나면 북한과 이 한반도에서 전시 작전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한미 동맹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근거로 6.25 때 이승만 정부가 50년 6.25가 발발하자마자 바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대구에서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게 줘버렸습니다. 양어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게 발판이 돼서 지금 그 이후로 전시 작전권이 없는데 지금까지 네. 이게 알겠습니다. 전시 작전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율적 동맹하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한미일 상박 동맹으로 해서 이게 국지전이 일어나서 일본이 자위대가 이 평화헌법까지 개정해서 반격 능력을 해서 한국에 주둔할 재진입할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성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원 변호사님,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그 질문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아까 제3자 변제를 이야기할 때 최희식 교수님이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통해서 이미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얼핏 하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양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것은 김종필도 이미 고백을 했지만 그 개인적인 배상 청구권까지 논의가 안 돼 있고 그 국가 대 국가 사이에 그 청구권 문제만 얘기가 됐고 그건 여러 이 청구권 전문가들이나 다른 나라 전문가들 그런 문제도 그 한일 청구권 협정만으로 개인의 그 일본에 대한 성노예 배상 청구권,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 이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다수 통설입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양 변호사님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충분히 전달됐고, 네, 감사합니다. 김정훈 선생님 먼저 손을 드셨어요. 최자영 교수님 손을 드셨고 어떻게 하죠? 김정훈 선생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양 변호사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 이 첫 번째 우리 피해자의 범위를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서 승소한 부분은 불과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이행이 돼야 된다면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미리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차단시키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를 법의 테두리로, 그 다음에 또 그걸 돈의 테두리로 자꾸 축소시켜가지고 돈이나 받아라 하는 쪽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가장 큰 거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김종필 씨 얘기 듣고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대법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그런 것 저런 거를 다 감안해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2018년에. 그걸 다시 우리가 인조와서 1965년에 한일협정을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그 동맹에 대한 건데요. 지금 한미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하여튼 그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어쨌든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봤을 때는 한일 동맹도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워낙 반응이 이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한미일이라는 큰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묶음으로 해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가 대두됐던 게 더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대만에 무슨 일이 있을 땐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그거는 한미일 동맹이 됐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한미일 지금 그 전시작전권도 한미 동맹에서 온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당연히 세계적으로 갖지 못하는 나라 중에서 딱 하나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물며 이제 한미일식으로 해가지고 대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 물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까지 거의 발전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자영 교수님하고 최수동 본부장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번에 두 분까지만. 자, 최 교수님 간단히. 네. 최 교수님,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려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본이 강제 동원한 적 없다. 위안부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양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니까 일본 측에서 자기네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양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뭐 일본을 위해서 제3자 변제 들고 나왔다. 그것도 뭐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최희식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곤혹스러웠던 것은 그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깔려있는 의식 이것이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면 저런 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 뭐랄까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제3자 변제안이 나왔는데 11명이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근데 법원에서 제3자 변제를 공탁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 변제 자체가 무효가 되면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인 그 행위도 무효가 돼서 11명의 권리가 어떻게 그게 끝났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최희식 교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보시는 건지 제가 근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3자 변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염수 방류도 핵 오염수 방류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년, 40년, 50년, 60년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오염수 관리를 하라고 그런 방안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정지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어떻게 오염수 관리를 거짓말시키는 그 도쿄 전력을 두고 데이터도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 관리가 어떻게 된다고 교수님께서는 네.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대륙이 공산주의고 해양이 민주가 됩니까? 그러면 대륙에는 민주가 없습니까? 해양에는 독재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독재가 없는 거냐고요. 민주와 공산은 대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박정희식 논리거든요. 민주의 반대는 독재잖아요. 어떻게 해양이 민주고 대륙이 공산이 됩니까?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관련해서 한미동맹 관련해서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제가 놀란 것이 한미 동맹이 있으면 그게 종속 동맹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경기가 불안정해서 제3자, 그 시대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최희식 교수님 논리대로라면 미국에 불안이 없으면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그게 제3지대 안 만들고 민주적이 됩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 적어놨는데 네, 네, 한미이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미동맹이 어떻게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됩니까? 이 종속동맹인데요. 전시작전과도 없으면서 이게 너무나 웃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네,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 성격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 논의가 있다 그러셨어요. 아니 이게 법적으로 따질 일이에요. 강도같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간 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따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일본의 한국 지배는 법적으로 따질 성격이 아니다. 거기에 뭐를 법을 찾고 있어요. 칼 들어와가지고 뺏어갔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에서 제3자 변제가 이게 우리 배상금 받지 않는 거 이게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전통을 이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기에서는 잘 모르는데 아니 무슨 김대중이 일본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삼은 모르겠고 김대중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묻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거기다가 중국은 보상금을 받아갔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제3자 변제하고 일본은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위령 추모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기업이 져야 되는 거다. 그게 아니죠. 일본 정부에서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합니다. 사죄도 하지 않고요. 위령 추모도 안 합니다. 그게 정부 책임이지 어떻게 기업 책임입니까? 어쨌든 오늘은 제가 네,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네, 네, 요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수동 본부장님 이따가 말씀하실래요? 지금 하실래요? 지금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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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열띤 토론 좀 있는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차피 교수님의 어떤 견해를 밝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그레이 존에서 중국하고는 센카쿠 열도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독도겠죠. 그럼 독도는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 국력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일본보다 세다면 오늘 세계 강국에 우리나라가 6위로 지금 등극이 돼 있더라고요. 프랑스를 앞지르고 아주 국력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 3자 변제 문제에서 이 공탁이 우리가 안 받아들였죠. 그런데 아까 거기서 뭐 포스코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스코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이번 그 기금에다가 출연하는 대상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직접적인 그 전범에 우리가 압류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자산에 했다는 것은 신일본 제철 주식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들은 어떻게 뭐 전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다 좀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저도 작년인가부터 사실상 애무부에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대사로까지 근무했던 지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이러더라고요. 애교 문제가 사법화된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게 첫 번째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럼 두 번째 우리나라는 사법권은 또 우리나라 뭐 삼권 분립에 따라서 존중돼야 되는데 이 행정을 맡고 있는 수반이 또 엇박자를 놔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만에 하나
공탁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행사를 한다 했을 때 뭐 신일본 제철인이 뭐 몇 개 회사에다가 압류를 붙였다 합시다. 그럼 압류 붙일 그 권한이 있는가? 물론 있겠죠. 우리는 그 정부에다 붙여야 어떻게 보면 맞겠는데 신일본 제철 그 우리에 와서 뭐 침범했던 이런 기업들한테 압류를 붙인다 하는데 그 압류가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인가? 압류를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팔아줘야 되는데, 강제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궁금하게 묻고 싶어요. 가장 네네. 핵심적인 게,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여러분이 말씀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희숙 교수님 질문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래도 뭐 최 교수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테니까 네, 최 교수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네.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감정적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저는 지금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 공간에서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래서 정치적 공간에서 계속 정의만 실현하려다 보면 실제는 정의도 달성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공간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건데, 문제는 이제 정적 공간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약 요인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보스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북한하고 평화 공존하려고 그럴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의를 들면서 그러겠죠. 한국 전쟁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뭐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외교적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공간에서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건 매우 높은 그 이해력과 우선 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든지 실현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그게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정치적 공간에서의 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정의 이야기만 하시면 전 사실 다 동의거든요. 근데 정치학자로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치적 공간에서 그러면 그러한 정의들을 최대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거냐. 근데 우리가 원하는 정의 100%를 실현할 수는 없거든요. 정치적 공간에서는. 특히 국제 정치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를 이제 고민하는 입장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3자 변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의 그 이야기인데 김영삼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내 처리 방식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 피해자분들을 우리가 국내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김영삼 정부는 확실하게 선언을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상은 명백하게 그걸 언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교적 이슈로는 안 다룬 거죠. 그러면서 국내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분들을 우리가 처리해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도 되게 단어를 잘못 사용한 거지만 피해자분들의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제3자 변제론 비슷한 제안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방안이 뭐였냐면 일본 기업이 먼저 너희들이 돈을 내라. 피해자분들한테 배상해라. 그러면 우리 정부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국내적으로 수용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뭐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봤지만 뭐 일본 정부가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현이 안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법원 판결대로 움직였을 때 정치적 파장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사법부 판결의 정신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외교적인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외교적 갈등이 생기면 결국은 여러 피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방안들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했었고, 제3자 변제까지도 아니었죠. 문희상안이 사실은 제3자 변제안이거든요. 문희상안이라고 문희상 예전에 국무총리께서 법안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 일정 정도 그때 당시 뭐 문재인 청와대는 지지를 하진 않았지만 여당 내 그때 당시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그 법안 자체가 사실상은 제3자 변제하고 좀 법률적으로 맥락이 아주 똑같진 않지만 그런 맥락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 공간에서 정의를 실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동맹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안보의 문제는 또 안보의 문제니까 제가 그래서 또 뭐 김대중 대통령을 소환하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북한과 평화공존하자는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본격화한 정부가 사실은 김대중 정부거든요. 그래서 억제력은 억제력대로 높이고 그걸 기반으로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와 일본 문제를 동시적으로 사고했던 동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본 문제를 이야기하기 참 힘든 게 정적 양극화가 딱 돼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 북한 문제와 일본 문제가 정중앙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서 외교적 상상력들이 발휘가 되게 힘든 거죠. 북한에서 평화공존하고자 여러 외교적 상상력을 문재인 정부가 발현했는데 보수 정부는 보수 계열에서는 그걸 완전히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약간은 좀 아쉽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북한 문제와 일본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거야말로 되게 중요한 작업이 아니겠냐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태의 원인은 절대 피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말했지만 저는 지금의 그 한미일 관계가 발전되면 될수록 결국은 한미 동맹에게 주변 사태를 논의해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한미일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연계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주변 사태 논의까지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흐름들을 아는 상황 속에서 최대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되셨나요? 네, 뭐 이 정도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이식 교수님께 제가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 차원으로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다른 분들이 또 말씀 주실 텐데요. 하나가 전시 작전권 문제인데 아까 나왔던